하지만 저희는 저희 길을 가야 되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공소기각 공소기각 윤어길 우리가 윤석열이다. 윤어길.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자분 계신가요? 여러분 강진우판이 올라오십니다. 박수 주세요. 오는 길에 아주 그냥 답답해서 죽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저 지하철 여기 교대부터 도착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일단 답답합니다. 암담하고요. 보는데 이상하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 여기 못 올 때는 온 것 마냥 그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다 혼내! 예, 혼나 주식회사 사장 강진우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일단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답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윤 어게인으로 뭉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윤 어게인 구호만 주구장창 외치면 될 것을 우파라는 사람들이 왜 더 나서서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겁니까? 제가 요즘에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른바 대형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윤 어게인이 불가능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계승과 더 나아가 영혼 계승을 해야 된다면서 윤 스피릿이라는 말을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릿이 뭡니까? 스피릿은 정신과 영혼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쩡히 살아있는 대통령의 정신과 영혼을 다른 사람한테 이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다른 살아있는 사람한테 개성시킬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안 대표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대표님에게 정신과 영혼을 잊겠다면서 안 대표님을 잊겠다 그러면 갑자기 제가 머리가 길어지고 색소폰 불 줄 알고 갑자기 방송마다 욕을 하고 그럽니까? 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승질도 나고 그러는데 일단 오늘 같은 날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많이들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은 오늘 시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성동을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난 관저 때 헌재 때 다 겪어봤지 않았습니까? 분별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언급조차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형 유튜버라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대형 유튜버들이 여기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 저기 가 있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홍보 한번 해줄 수 있잖아. 근데 영치금 계좌 홍보도 안 해. 서부지법 영치금 계좌도 홍보 안 해. 대통령 영치금 계좌 홍보도 안 해. 악법 반대도 안 해. 청원도 안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날 갑자기 중요한 날 한 번 딱 나왔다 들어가고 한 번 딱 나왔다 들어가고 뭐 하는 겁니까? 에? 당신들이 그러고도 우파 맞습니까? 하다못해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형 유튜버라는 사람들 말 그대로 수도권 살고 서울 사는 사람들 중요한 날들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홍보라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대단히 많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배신감도 느꼈고요. 그래 저는 이제 구독자 25,000명 예.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10만, 20만, 30만, 100만 라이브 방송을 키면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 그렇게 보시는 사람들, 제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주고 여기 아스팔트에 나와서 연설이라도 한번 해주고 행진이라도 같이 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신들은 그 무게와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당신들의 구독자와 그 시청자가 꽁으로 생긴 게 아니듯이 어떠한 직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 수많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에 무게가 있단 말이죠. 여기 아래에 있는 지기한 판사, 강진군에서 상관위원장으로 일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백하게 저도 기억하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 손발이 무거울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이제 벗어나는 방법은 오로지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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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공소기각.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고, 설사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계속 싸우실 거죠? 날씨가 풀리고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가열차게 또 투쟁합시다.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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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강진우 파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산에서 올라와서 밤도 새시고,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도 밤을 지키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연사 한 번 더 하고 싶으시다고 올라오시는 부산에서 올라오신 낙동백호단 기수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부산에서 올라온 낙동백호단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계엄이 늘 아닙니까?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사실은 유치원생도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계엄을 하니 국회는 어디 시민단체는 바퀴벌레들 다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분별이 가능해졌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님은 구국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 이러한 우리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윤 어게인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기현 판사님, 이런 망국적인 현실 상황을 직시하시고 우리 불쌍한 윤석열 대통령님을 공소기각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잘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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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공소기각.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저를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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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없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웁시다. 싸우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낙동백호당 기구장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낙동백호단의 새끼 호랑이 이영길 군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들. 저는 부산 낙동백호단의 새끼백호 이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이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구호로 한번 지기현 판사님께 호소합시다. 괜찮겠습니까? 구호 외칠 때 피켓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자,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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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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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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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자유의 몽둥이 자몽단의 단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자유의 몽둥이 자몽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북한 괴뢰군이 기습적인 불법적으로 남침을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새끼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미국이 무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180만 명이 넘는 군대를 파견해서 결국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파견되기 직전 우리가 어디까지 밀린지 아십니까? 낙동강 유역까지 밀렸습니다. 국군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 괴뢰군에 계속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해서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결국 다부동 전투에서 끝내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북한 괴뢰군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결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패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저 북한 김정은 돼지 새끼를 소령님이라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의하십니까? 북한 괴뢰 정권과 중국 공산당이 소나기 속에 숨을 졸이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는 끝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최후 방어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패배한다면 우리는 결국 끝장날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저기 독재 정권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워서 윤호긴 이뤄냅시다. 여러분,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을 몰아내고 윤호긴을 이뤄낼 때까지 우리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그리고 제가 저기 지기현 판사님께 사극톤으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자네는 이제 결판의 날이 오늘일세. 오늘 자네가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공소기각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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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기현 판사님은 북부지법으로 가시고 저 파렴치한 특검 새끼들은 북으로 가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돌아오셔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우리가 윤석열이다! 싸우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공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통령님 1박 2일 철야로 응원하는 집회에 오신 분들, 바깥에 계신 분들 될 수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좀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자리가 모자란다 싶으면 밖에 계셔도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리가 여기가 꽉 차가지고 다들 바깥에 있는데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다들 앞에서 너무 뜨겁게 연사해 주셨기 때문에 살짝 가라앉아서 좀 차분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오로지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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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는 아니요, 무죄도 아니요, 오로지 공소기각입니다. 무죄가 나오되면 1심, 2심, 3심, 항소 점점 지루해지고 깜짝이야.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공소기각이 떨어지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를 맛보시게 될 겁니다. 저 오늘 아침에 어디 다녀왔는지 아십니까? 저기 중앙지법 동문회 다녀왔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들어오시는 모습 응원 드리려고요. 여기 계신 서초 윤어게인 분들, 저와 함께 저쪽에 가서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공소기각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시끄러우셨을 텐데 저 반대편에 우리들을 좌파라 부르며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향해야 할 우리들의 마음과 그 행동을 흐트러뜨리려는 자들이 함께 동문에 있었습니다. 저는 똑같이 구호 외쳤습니다. 그들이 공소기각 외치면 마음이 맞든 다르든 우리 모두 윤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호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저들이 공소기각 외치면
저도 공소기각했고 저들이 윤석열 외치면 저는 대통령 외쳤습니다. 헌데 저희가 구호를 시작하자 불협화음으로 윤석열 하니까 거기다가 뭐 똑같이 윤석열 계속 불협화음을 내는 거예요. 왜 대체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이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건널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반목하고 있습니다. 저기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과 우리가 합쳤다면 어땠겠습니까? 오로지 좌파만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이 뜨거운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공소기각만을 외쳐야 됩니다. 부정선거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 찌재명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말도 재수가 없네요. 찌재명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공소기각으로 다들 뭉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여기에 집중합시다. 곧 이어서 여기 뒤에 보이시듯이 3시쯤인가요? 이따가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이든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나쁜 결과이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 묵묵히 싸워갑시다. 여기서 지고 여기서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맞죠? 윤석열 대통령님 무죄 나오더라도 공소기각 나오더라도 석방시켜야 되고 김영현 장관님 김건희 여사님 석방시켜야 되고 우리 애국시민들 석방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계단을 올라갈 뿐인 거죠. 여러분들 오늘 힘차게 싸우고 그리고 오늘 동문에서 승리 얻어냈던 것처럼 그리고 저기 자유대학 상대로 우리가 승리를 얻어냈던 것처럼 오늘도 공소기각이라는 달콤한 승리를 맛보도록 우리 함께 합시다. 공소기각 공소기각 윤어겐 끝으로 공소기각이 나오든 아니든 이 자리에서 분명히 폭력을 선동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선동되지 마시고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대표님들 유튜버분들에게 제보를 해주십시오. 제가 냅다 달려가서 때리면 제가 맞겠습니다. 여러분들 뒤로 빠지세요. 저 사람들이 때리려고 하면 제가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싸우지 마시고 이 상황을 평화롭게 여기 있는 모든 언론사분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 그저 윤어게인이 오늘도 뜨거웠다 라는 기사를 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잠시만요. 잠시 스피커 테스트 좀 할게요. 그래서 포고령을 본다 하더라도 이 국회의 그런 활동을 정지시키는 반헌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 군병력을 통해서 국회라든가 혹은 예, 잠시 공지 좀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지금 저희 쪽 집회 주최 측에서 밑에서는 지금 구호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기 도로가에서는 구호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일부만 거기 계시고 웬만하면은 우리 집회 장소로 좀 와주세요. 예, 자리가 나면 나는 대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뿌락지가 들어왔다 어쨌다라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가만히 냅두십시오. 예, 절대 자극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큰 소리가 오가고 언성이 오간다면은 그냥 아무 대응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평화롭게 비폭력 평화 집회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소기각 판정을 기다리는 윤어게인 군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절대로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리 잘 지켜주시고 절대로 싸우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시를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뭐 단전 단수 지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 있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요. 또 뭐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체포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의 혹시 그런 뒤쪽 줄도 들리나요? 있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입증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뒤쪽 그 구체적인 지시를 화면 내용 많이 들리나요? 혹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런 인정될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앞서 말씀하신 제가 것처럼 직접 가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사실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른 부하들에게 미루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점들은 결국 본인의 양형을 따짐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엄 후속 조치와 주도성뿐만 아니라 이 계엄을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거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요? 네, 그것도 이제 유무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이 일시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 그 특검에서 이 공소장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엄을 준비했던 시기를 몇 개월 정도 더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게 있는데 그만큼 이 계획이 실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수립되어 왔다. 그리고 상당히 꼼꼼하게 계획을 만들어 왔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계엄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했다.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된 계엄이었다라는 점을 내란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가 있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그래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 이 계엄을 준비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무죄를 인정을 한 이후에 양형 단계에 있어서도 이 계엄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란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던 계엄이다라고 한다면 뭐 비록 국민들의 저항 혹은 정치인들의 빠른 판단으로 이 계엄 시간 자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그 위험성은 상당히 큰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될 수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 잠시만요. 오늘 지금까지 그 11일차 단식을 했던 차강석 군이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애국자 여러분, 네, 차강석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이제 단식 11일차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단식을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저께 철야를 하시면서 밤새도록 응원해주신 그 목소리에 제가 너무 힘이 났고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단식 투쟁을 한 이유는 누군가를 향한 단순한 비난을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나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나라, 이 법치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명확히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 통치 행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투쟁을 한 것입니다. 네, 이미 11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버텼는데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한 것 같아서 그동안에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주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단식을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응원해 주시는 것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네, 애국자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이제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당분간은 몸을 추스르되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절대로 굽히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서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투쟁할 것이니까요.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고 투쟁할 것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은 네,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여담이지만 제가 지금 11일 동안 굶었는데 얼굴이 멀쩡하다고 저한테 비꼬는 이제 좌파들이나 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물과 소금만 먹고 버텼습니다. 아무튼 참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옛날에 제가 올라와서 연설할 때는 정말 참 패기롭게 연설했었는데 다시 몸 추스러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앞서 다른 재판에서 언급을 했듯이 위로부터의 그런 개헌,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내란죄가 상상 가능한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실시했던 것만큼이나 쉬운 내란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군의 통수권자의 입장에서 군을 이용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이러한 행동만큼이나 쉬운 그런 수준의 내란은 없지 않나. 그렇다면 그 위험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내란죄와 관련된 전두환 씨의 판결을 참고는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때의 그 판단 기준, 양형 판단 기준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말고 다른 혐의로 기소된 게 꽤 있잖아요. 그 재판들은 이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마지막에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체포방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제 2심이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밖에 다른 재판들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무인기를 보내서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라는 이제 이적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시작이 돼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이직을 했다라는 그런 사건, 혹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조사 제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재판 역시도 지난달부터 막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 밖에 최상병과 관련된 의혹들, 또 대선 후보 당시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내용 역시도 지금 재판이 이제 막 시작이 됐거나 혹은 앞으로 재판이 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다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지 않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이 이제 6개월이라는 1심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올 중순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선고가 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 관련 쟁점들 짚어봤는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생중계가 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내일 오후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명령은 법정 최고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겠다면서도 그 수위를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며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에서 이미 계엄은 폭동이자 내란으로 인정됐다며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상 같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상식입니다. 법원은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만 소리. 소리가 안 나. 네, 전국적으로 옵스템 SL 임플란트 가격은 1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치과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25만 원에 정품 오스템 미모를 겸비한 최고의 개인들이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시즌4 역대 진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아니면 다 잃어버려요. 이번 시즌 TV에 조선 틀어놓는 거지 않아? 트롯 데스매치 극하는 금요일 이 시대 최고의 트롯스타가 펼치는 한치의 약도 없는 트롯 점검 성공.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큰일 났네요. 너무 놀랐어요. 만족하지 못한다. 무조건 이겨야 돼. 오늘요 버스 2대 왔으니까 실수하면 되겠죠. 1호차 정민영 1호 2호 좀 많네요. 어휴 그렇게 저기 그랬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근데 그 뭐 공짜비 오는 사람이 많지 뭐. 아 그래요? 그래 대비 안 내고 오는 사람이 많지. 젊은 노인네들이고 뭐. 네. 맞지? 젊은 노인네들 아이가. 금상철. 금상철 씨도 왔지? 아니 안 왔어요. 네, 그분 말고 다른 분들, 그분 친구들. 아이고, 그래봐 1호차 2호차. 우리는 1호차가 안 같은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영진. 네? 이영진은 안 오고. 네. 아예 1호차 2호차 아무 데도 없고. 네. 야랭이는 오고. 네, 오고.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일. 봤어, 내 국회에서 봤어. 홍도사 홍대에서. 한국에서 봤네. 이를 급하는 콘드로이치. 2호차 탔어. 콘드로이치 1200. 됐다. 아 진짜 이거 출제가 뭐냐. 다시 놓쳤어. 내가 진짜 우주 끝까지 가서 70사람. 그 7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호차. 터치만 해도 손쉽게 검색. AI 검색이란 이런 거. 이게 좋잖아요. 급이 다른 AI도 지금 몇 시인지 몰라도 2시 반대는 저희가 나오겠네. 5시 돼야 돼. 5시 돼야 돼요. 그 3시는 뭔데? 2시간 걸린다. 2시간 걸려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네, 알아요. 그 나머지 분. 나머지 한 명 전부 다 재판 나가니까. 아, 그래 놓으니까 2시간 걸리네. 우리 애들이 틀에 유기가 한 5시 돼야지. 다양해진다. 이게 1년 버티는 건강의 비법입니다. 대만 600m 모지대 흑염소 홍보동나 홍성의 울릉도 흑염소와 100% 여기에 임목초 흑맛 인제 야간분도 모든 원료 100% 오래 걸리겠네. 국내산 특허 제작법으로 더욱 진하게 세대 더욱 진한 흑염소 진해 울릉도를 비롯 후암 동해 쪽에서 철마다 내려놓으시는 바로 그 유명한 울릉도 흑염소. 울릉도를 비롯 후암 동해 쪽에서 철마다 내려놓으시는 바로 그 유명한 울릉도 흑염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흑염소를 많이 드시고 있으며 공기 좋고 물 좋은 청정 울릉도 흑염소를 육지분들이 많이 알아줍니다. 울릉도를 비롯 후암 부산 가는 한 10시, 11시 정도 돼. 5시 출발하면 10시. 10시. 6시 출발하면 11시. 아, 그래네. 진해 한분이 아비세 2,100ml 분량 한 박스 뭐 12시면 아닌데. 70만 원 12시면 아니면 된다고. 50만 원도 아니
출시하니까 그런 그 전에 괜찮은데. 한달 33,000원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네. 찜찜한 마음으로 오긴 했는데. 100% 확보한물 보장. 저거 쓸수 있나? 체험 세포부터 아, 좋은 결과 나올 거야. 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집회 안에서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한 달 전처럼 화염병을 던져야 된다, 뭐 뇌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 사태, 폭행, 선동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여기 윤호개인 1박 2일 철야 집회 공소기각을 외치면서 평화적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비폭력 평화 집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본부석으로 와주셔서 전화, 시골오빠님, FTN, 김상진 대표님, 안정환 대표님 등등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3시 정도부터 윤석열 대통령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생각보다 광고가 너무 길어져서 저 윤석열 대통령님 관련 영상을 하나 틀고 이따가 판결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 나오시는 자료를 좀 하나 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님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여기 아니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재형 동포들은 무역, 법률, 의료, 문화,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현지 사회에서 기여와 영향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는 영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런던 시내에만 200여 곳의 한식당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찰스 3세 국왕께서 런던의 뉴몰든 지역을 방문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동포분들과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찰스 국왕님의 한국과 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부부에 대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재영농포 가족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저 때만 해도 잘 나가던 시절. 그래. 네.
시간이 걸리네. 자리 잠시 자리 관자라 아니 관자라 마냥 좀 만나. 불가는 상관없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다운인가 10번지는 영국의 국왕이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이 세워지고 영국의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 중심의 의회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무렵에 월포경부터 이 관저로 쓰는 다운인가 10번지 유서기 통부에서 보게 돼서 역사적 현장을 보게 된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영국 국방부 안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비를 찾았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무명 용사를 기리는 것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더시티의 맨션 하우스에서 열린 한영 양국 기업인들의 포럼에도 제가 갔다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얄 소사이어티를 방문했습니다. 양국의 과학자들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자리에도 제가 참석했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이 다우닝가 10번지에서 한국과 영국이 다우닝 스트리트 어커드를 우리가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양국이 그야말로 혁명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혁명이라든지 날씨 이상하네. 너무 따뜻하네.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따뜻하니 좋잖아. 그래요. 좀 땀나는데. 대정 협상 개시를 이미 오늘 오전에 선언했습니다. 양국의 이런 날씨가 이상하네. 날씨가. 그냥 밑에 서울 올라가기 전에 추웠는데 갑자기 서울랑 날씨 따뜻한. 세계 평화와 번영을 3월 날씨.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사실 이 구속 취소 이후에 있던 이 직영 판사의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법조 관계자한테 수접대를 받았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사진도 제시가 됐는데 물론 그 사진은 이제 그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술접대를 받은 사진이 아니라 뭐 어떤 동료 선후배들하고 같이 뭐 술을 마시고 기념을 삼아 찍은 사진이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뭐 결정적인 술접대 의혹은 뭐 아직까지 규명은 안 된 상황이고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이 문제로 어떤 형사고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하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정기 인사 때인데 이번에 정기 인사 때 직영 판사도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3일, 그러니까 이달 23일이 법관 정기 인사일인데요. 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게 됩니다. 재판
행복해줘서 고마워. 진짜. 내가 오빠한테 좀 다가가볼까? 뭐해? 건너뛰기 하면 되는데. 네,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 장현주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이번 오늘 재판에 중요한 건 아무래도 형량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약에 재판부가 특검이 구형한 사형을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감경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결국 재판부가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이 둘 중에서 어떤 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감경을 해줄지 이거에 따라 사실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형을 선택하고 만약 감경을 선택하게 되면 무기형도 줄 수 있고요. 또 무기형에 또 아니면 20년 이상 50년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는 유기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형을 선택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에 감경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 또 5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굉장히 유기징역형에서 낮은 형이 선고될 범위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가 사형을 선택할지 무기징역을 선택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이 판결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주기현 재판부도 중형을 좀 고려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실 이 재판을 바라본다면 저는 최소한 무기형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우리 양현 기자님께서 이게 뭡니까 이 지금 장량 강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장량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을 참작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형량을 봐준다는 뜻이잖아요. 과연 정상을 참작해 줄 만한 사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선고를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일종의 사안이 엄중하다. 사실 이번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한국이 강복 이후에 이루어왔던 민주적인 가치를 한꺼번에 완전히 몰락시킬 뻔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때 그러니까 현명한 그 대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시민들의 이걸 저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난해 연말에서 이란에서 봤던 그런 사태를 우리가 똑같이 겪을 뻔했던 엄청 정말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갔던 셈인 것이고 또 하나는 재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용서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의 자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이익 아닙니까? 국가의 발전인데 자신의 장기 집권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아내와 나도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 교수 시켜주라고. 개새끼를 하잖아. 우리 따라가. 나도 특임 교수 시켜주라고. 저런 새끼가 방송하는 것보다 100번 날 거 아니야. 저런 새끼가 왜 교수야? 내 말이 틀려? 부산 갔다 오세요. 그게 부산 갔다 가자니까요. 따라가면 저 새끼 미리 내고 감사줄게. 아유 알았어. 내가 부산으로 갈게. 아유. 나 노조위원장인 거 알잖아. 저런 새끼보다 낫지 100번 낫지. 자빠리가 지어내니까 아니 자빠리가 지어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쟤네들만큼 있어. 쟤네들만큼. 아니 우리들 우리나라야. 쟤네들만큼 있어. 재판에 긴장감을 갖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에이 개새끼야. 참 뭐만 했다는 내란이네. 이재명을 구속하라. 야 이번에로 재판해라. 야 이 새끼야 너가 애비님 새끼야 정가자도 정가자. 실제 내용과 수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대표께서 지금 발언의 수위와 그리고 내용을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마 오늘 재판이 길면은 2시간까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시간은 8명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국민의힘 뭐 장동혁 대표라든가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우리가 방금 나름대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유죄 전가도 생돈 준비. 아유. 갑자기 소리를 왜 껐지? 아이고 떨린다. 2시간 뒤에는 발표 날 것 같은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재판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재판 상황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실까요? 예, 장우성 특별검사부, 장준호 검사, 이창규 검사, 조재철, 유병국, 서성광, 구승기, 김수길, 박대한, 송성광, 전종택, 정기훈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시죠. 예. 그리고 출석하신 변호사님들은 성함을 어떻게 기재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시는 걸로? 이따 호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걸로. 예. 예, 다음 피고인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예, 다음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예, 그리고 김용현 피고인, 예, 노상원 피고인, 예, 그리고 김용곤 피고인, 예, 조지호 피고인, 예, 그리고 김봉식 피고인, 예, 윤승영 피고인, 예, 그리고 목현태 피고인, 예, 출석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들 출석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석열 피고인 변호사님들. 김홍일 변호사, 배보현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송진우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배진환 변호사. 예, 소렇게 출석하신 걸로 기재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 김지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다음 노상원 피고인 변호인, 노종래 변호사입니다. 예, 그다음에 김용곤 피고인 변호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지호 피고인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 안상훈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봉식 피고인 변호인. 예, 다음 윤승영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김준태 변호사입니다. 예, 다음 목현태 피고인 변호인. 장성준 변호사. 예, 장 변호사님. 마스크 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출석 확인했고 지금부터 판결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뭐 소란이나 뭐 기타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법정에서 퇴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방청하시는 분들 그 점 좀 유념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부터 259와 129 등 사건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검사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선관위 확보 시도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 우두머리 역할인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서 하급자 등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사권 등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불소추 특권에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가 문제되기는 하지만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이 수사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는데 어떠한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부터 구속 등 강제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모든 수사가 다 허용된다는 견해 등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법원은 여러 나라의 헌법 조문 그리고 판례법, 국가의 경우 판례 등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헌법 조문은 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조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만은 소추가 아닌 소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대만 법원은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반면 일본 헌법은 국무대신에 관한 불소추 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우리 조문과는 형식과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소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수사가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수사 허용의 범위에 대해서만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이 없는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 자체가 불소추 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입법례와 분석, 관련 내용 등은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해 놓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검찰이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 등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내란죄에 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가능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성의 의미가 문제가 되는데 마침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법원 판례 2025 도의 6707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었습니다. 판시 취지는 예외 규정의 해석에 있어 문맥상 의미 외에 규범적인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서 고발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실을 살펴보면 내란죄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에 매개 없이 연결되고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그 구속요건 및 내용 등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 있어서도 이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은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도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고위공직자 등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 암호기 예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됨에 크게 의문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청법 규정과 차이가 있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공수처법 규정은 검찰청법 규정과 이 부분의 표현이 다릅니다. 문헌 그대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새로운 범죄만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문헌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위 규정은 통상의 특검법 규정에서 따온 표현으로 보이는데, 특검법 등은 처음부터 수사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바, 공수처법의 위 규정 역시 그러한 취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주장에 따르면 결국 공수처가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을 수리했을 때 열거된 죄 중에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 무조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주저됩니다. 나아가 한시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수사를 개시하는 특검 등과는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 설치돼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효율적인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라는 문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 등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런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었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경찰이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규상의 잠탈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논란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수처 송부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로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지금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기소의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위법 수집 증거 관련 내용입니다.
원본성,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은 증거 등 다수에 대해서 모두 증거 배제 결정을 하고 이를 판결문에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군사기밀 관련된 증거에 대한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수집 증거 관련 판단 부분은 모두 판결문에 자세한 이유를 설치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 하에 해당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의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인정된 사실관계는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강조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정부의 주요 관료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쉽게 하는 데 반해서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사실상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경호처장으로 일하다가 국방부 장관이 된 피고인 김용현과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일이 잦았고 가끔 방첩사령관 여인영,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 등을 불러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표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전 정보사령관 피고인 노상원과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른바 부정선거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가지고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활용해서 부정선거 수사를 할 나름의 구상을 한 뒤 피고인 노상원을 시켜서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으로부터 정예 요원 명단을 추천받게 하는 등 나름의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일까지 생기자 피고인 김용현과 사이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 활동 및 일체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그 다음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의사당 등을 봉쇄하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나 의결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아울러 국회의장 여당과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포고령 위반의 형식으로 체포 구금하며 이 기회에 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을 확보 분석하고 선관위 전산 직원들을 신문하는 등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개괄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를 12월 3일 22시경에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세부 계획 등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인데 피고인 김용현은 방첩사령관 여인영,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 등에게 위 계획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보안 유지를 하거나 또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있는 그대로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피고인 김용현은 이들에게 돌려서 말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과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임무를 해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곽종근에게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만을 던지거나 이준호에게는 만약에 국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수방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하는 식으로 이들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가정적 상황과 임무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하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수사도 상당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사령관들은 이러한 지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모두 짐작하고 추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령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군인으로서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함께 피고인 김용현이 말한 그런 상황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실제로 적이 국회를 테러할 것이라는 등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피고인 김용현이 저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강한 기대감과 우려도 함께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주고받았던 말과 생각에 대해 이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측면을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이들의 진술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부분 진실에 가깝게 당시의 상황을 나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군이 투입되더라도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12월 3일 저녁 무렵 급하게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와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을 만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경찰의 질서 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은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공고,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의 국회 봉쇄 시도,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투입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이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사실인정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할 결심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증거나 대국민 담화나 포고령의 내용을 합쳐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경이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등과 함께한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을 토로하거나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또 이 사건 비상계엄 후 이루어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부여받았던 임무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곽종근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건물 밖으로 나오게 만들고 건물 내부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방사 병력은 이진우로부터 일단 국회 경내에 들어가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스스로 국회 경내로 들어간 병력에게 국회의사당 본관 주변을 경계하는 임무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 윤석열의 승인하에 피고인 김용현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첩사 체포조가 부여받은 임무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영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영 모두 체포하라는 의미로 이를 이해한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 체포조는 명시적으로 체포된 당사자를 인계받아서 수방사 비원벙커로 이동하는 내용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미 출동했던 체포조 인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관과 군 수사관을 만나 함께 팀을 이루어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하여 체포, 구금해서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탈모 치료제 임상은 확인하셨나요? 마이녹시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92.9% 탈모 증상 개선.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 선관위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 법원이 파악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행동을 한 목적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 선포문에 명시적으로 반국가 세력인 국회, 또 척결이라는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포고령에는 아예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또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는 등의 표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그 자체로 뚜렷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전사 병력이나 수방사 병력이 부여받은 임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명확합니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고인 윤석열 등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군의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기간이 상당 기간임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은 법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문제되는 형법 규정의 국헌문란 목적의 정의 조항은 형법 제91조 제2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연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서 죽은 개인에 대한 배신 행위 등을 반역죄로 처벌하게 되었고, 점차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중세시대 때는 강하게 퍼졌던 것으로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계기가 된 사건은 찰스 1세,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 사이에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18, 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역과 각국의 입법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하게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국의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서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는 시키는 사례 등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로 인해 내란, 반란, 역모 등 유사한 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해 보기에는 성공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가 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외국으로 망명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사례는 거의 참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을 찾아보기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는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갈등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회를 상원, 하원, 양원으로 나누어서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의원들의 일정 비율씩만 교체하도록 해서 급격한 의회 구성의 변화를 막거나 임기 내에 의원에 대한 신임을 묻게 하는 중간 투표 등의 제도를 두어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는 장치 등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왕이 정부와 의회에 첨예한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 해상권을 부여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역, 다른 나라의 헌법 규정, 판례, 그리고 다른 나라 주변의 사례 등을 종합해서 보면 형법 제91조 제2호의 의미와 대통령이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부의 수반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자칫 갈등과 긴장 관계에 놓이기 쉽고, 이 경우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수반은 언제든지 군을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방해 없이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밀고 나가려는 강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종종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국에서 직접 목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 특히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 물론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행정부나 법원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상당 기간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계엄 선포의 형식적,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견해는 따르기가 힘듭니다. 일단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고, 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것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를 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삼을 수 있는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견해,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즉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 우리 헌법이나 계엄법 등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서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이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한편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에 이르게 된 목적은 사사건건 무리한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발목을 잡아 반국가 세력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범의 성립 기준입니다. 비상계엄 권한행사가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이때의 공범은 구속 요건에 맞추어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성립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원의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면,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인식, 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만 공범, 즉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되고, 그러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성립되어야만 이후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나누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가 결합하여 함께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있어서 폭동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란죄의 폭동은 최광의 폭행 협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체 유형력 행사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비상계엄의 선포, 이 경우에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도 어느 정도 유형력의 행사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일부 관여했다고 해서 이를 바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포섭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구속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행위에 관여한 자라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행위에 관여하였어야 하고, 만약에 이러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관여한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한 별개의 형법상 구속요건을 따져 보아서 그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는 미필적인 것으로 족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인식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폭동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을 인식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암묵적인 의사소통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에 관여한 사람들만을 내란죄가 인정하는 집합범으로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그 내부에서의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이유는 판결문에 자세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죄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추정할 수 있듯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자, 집회 주최자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평화 집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폭동은 절대 안 됩니다.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행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다음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전 피고인 윤석열 등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직접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서 경찰의 질서 유지를